대구 가정법원 경주지원에 근무하는 정윤숙 판사라고 합니다. 아니 이혼 전문 판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공식적인 명칭은 가사 소년 전문법관입니다. 네, 법원에서 선발이 되어서 가정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혼 사건, 소년 사건, 가정폭력, 아동폭력, 상속 재산 분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이혼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는 이제 이혼 사건이 주를 이루죠. 일주일이면 한 몇 건 정도의 이 판결을 좀 하십니까?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건 정도를 진행을 하루에 하고요. 50건이요? 네. 하루에요? 네, 협의혼은 하루에 130건 정도를 확인을 합니다. 협의혼은 하루에 130건. 예. 근데 생각보다 하루에 일어나는 이혼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많은 것도 놀랐네. 예, 저희가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기일에 저 같은 경우는 10분 단위로 3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한 건에 3분이죠. 그러네요. 네, 저도 처음에 가정법원에 와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요. 가정이 남아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그저 오늘 남편분께서 아까 이제 미리 네. 이제 나오셔서 저희하고 좀 인사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또 저 아내분께서는 이혼 전문 판사님이시고 남편께서는 이혼 변호사시고 두 분은 어떻게 좀 만나시게 됐습니까? 이제 저희가 사법 시험을 합격하고 난 뒤에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 연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과거의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이게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잘 몰라가지고. 예, 그 성적이 좋으셔도 본인의 어떤 선택에 실주에 따라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 100등에서 150등 사이의 점수의 분들이 이제 판사로 임관을 하고 그 밑에 이제부터 한 300등 정도까지가 검사로 임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로.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 변호사를 할 수는 있지만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이 판사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동기시고 두 분이. 네. 남편분은 성적이 좋았지만 변호사를 선택. 아닙니다. 저 지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판사님께서는 판사로 이제 이렇게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 21년 차.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혼 소송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제 9년 차 횟수로는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총 몇 건인지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한 5천 건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중에 조금 뭐 떠올리신다면 이렇게 좀 가장 많은 그 이혼 사유는 혹시 뭡니까? 늘 등장하는 사유는 부정행위, 외도 이고요. 너 자그마치 너는 불륜이잖아. 그것도 가게 여직원이랑. 외로워서 그랬다, 외로워서.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폭행, 폭언, 경제적 무능력, 뭐 성격 차 이런 거는 늘상 등장하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딱 한 가지 이혼 사유는 없습니다. 줄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싸우게 되고 몸싸움을 하고 줄줄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혼 재판을 또 하시다 보면 뭐 진짜 상상도 못할 기막힌 뭐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요. 네. 이게 정말 현실이야라고 생각될 정도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내용도 많아요. 그렇다면서요. 네. 이 아내가 약간 남성 편력이 있긴 했어요. 남편한테 들킬 때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 사실은 결혼할 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내가 결혼하면 정말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죠. 실제로 아내가 되게 잘했습니다. 집에도 잘하고 시댁에도 너무 잘했어요. 시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하나뿐인 시동생이랑도 너무 잘 지내고요. 그래서 남편은 부담 없이 이제 시댁을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가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편하게 시댁에서 아내가 너무 좋아하고 편안해하니까 본인도 본인 볼 일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었더니 자기 작은 아들과 며느리 그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시아버지. 내 남동생과
내 와이프가 예, 불륜을 저지른 거를 목격을 한 거네요.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남편은 외출 중이었고요. 시아버지가 목격을 한 거죠. 예. 아, 시아버지가. 예.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와, 일단은 아니, 상상도 일단은 못할 것 뭐- 같은데 일단은 이게 뭐야라고 아니 소리를 이걸 질러야 어떻게 되나? 해야 돼 이걸?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멈춰라고 해야 되나? 아니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좀 멈춰. 아니, 지금 거기 도저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게 시아버지가 빨리 정리해라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 알고 봤더니 이 며느리는 이미 시아버지와도 에이, 진짜요, 판사님? 네,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거기서 자기가 멈춰 뭐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상식적으로 예, 내 상식적이지 형수고 않죠. 네. 내 며느리인데 네네, 상식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또 다시 시동생과 그런 행각을 벌이다가 남편에게 적발이 되었어요. 네, 남편이 이제 남편한테 적발이 되고는 발각이 되고는 아내가 그대로 가출을 해버렸죠. 아이들도 버리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니 이게 이게 뭐 영화에서도 이게 네. 사실 다루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대본을 쓰기도 힘들 정도로. 야.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대본을 쓰기도 힘들 만큼 그런 사건들이 저희 가정법원에 많습니다. 또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내가 소를 제기해서 제가 봤더니 남편은 너무 의처증이 심하고 그래서 나랑 친한 남사친을 불륜남으로 오해해서 소송을 내서 나는 이렇게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랑 살 수가 없다 이런 소장을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나쁜 남편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남편이 낸 답변서를 열어봤더니 그 이제 남사친은 아내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불륜이 맞았습니다. 이 남사친은 아내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서 썼어요. 네. 자기 자식들도 아내한테 돈을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은 그렇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25년간 아내가 정말 헌신을 했고 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서 5년간 병수발도 했고 그런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았고 아내가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나쁜 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내가 건져내야겠다. 저 나쁜 놈으로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만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를 했죠. 그런데 이 상간남이 처음엔 잘못했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남편에게요. 당신은 이 게임에서 완전히 졌어. 내가 죽으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게 살인자란 각인을 씌워줄 테고 그래도 당신 아내가 당신이랑 살까? 내가 이겼고 당신이 졌어. 이러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문자 내용만 보여줬어도 아내가 금방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내가 또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거라 받을까 봐.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혼 소송에 나와서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이 말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보냈죠.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좀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부 상담을 조금 오랜 기간 텀을 두면서 남편이 그런 문자를 받고도 본인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회복이 되었죠. 남편의 수뇌부가 그 가정을 회복시킨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재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감정이 좀 이입이 될 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제 아이들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양육권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경우, 서로 키우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증거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 소송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엄마가 가출을 했어요. 그 부정행위로 가출을 하는데 이 아빠가 분노에 차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7살, 5살 남매가 내복바람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 아빠가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밤중에 나간 거 알고 있어? 아빠가 이렇게 묻죠. 7살 아이는, 남자아이는 조금 이제 컸으니까 뭐뭐뭐 하는 5살 아이가 너무 해맑게 네, 나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몇 번 나갔어? 5번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대략 5번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 엄마를 막 보호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를 낳아놓고 버려서 나쁘지. 그럼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영상이 끝을 맺습니다. 이거는 근데 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영상을 보면서 좀 사무실에서 울었죠.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동 학대입니다. 부부가 맞아요. 이혼할 때는 충분히 유책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식의 증거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양육자로서 판단할 때 아주 불리하게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증거 내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양육자로서 자격이 없죠. 예. 면접 교습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서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또 판단을 하고요. 저희 가정법원에 이제 가사조사관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조사관이 만나서 직접 속마음을 듣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한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아빠한테는 난 엄마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나 버리고 간 엄마 너무 싫어요. 미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빠는 그래서 엄마와 면접 교섭을 시켜주지 않고 단절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사조사관 앞에서는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어젯밤 꿈에도 엄마를 만났어요. 나를 키워주고 있는 이 부모한테도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단 기본 전제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못합니다. 언어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제출하면 저는 이런 증거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 다 그냥 돌려보내고 기각하고요. 법정에서 화를 내죠. 네. 다시는 이런 증거 내지 말라고. 우리 판사님께서 판결 내리면서 가슴 아팠던 일이 좀 있으셨다고 그래요. 네. 이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너무 사랑으로 잘 키웠고 둘째, 셋째 아들을 낳아서 그 집도 이제 아들 3명이 되었죠. 그런데 이 엄마가 40대 초반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요양병원에 갔고 이 엄마가 쓰러지는 바람에 이 첫째 아이를 돌볼 수가 없게 되면서 아이도 이제 기간에 시설에 또 맡겨지게 됐고요. 이 둘째, 셋째 어린 아들들은 아빠가 선생님이며 일을 했기 때문에 보살핌을 못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중증 환자가 2명 있다 보니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고 월세로 전전하면서 치료비를 댔지만 치료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아빠가 이제 텔레비전에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 방송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 하면 이 아빠가 이 어린 2 아들을 영상을 찍어서 엄마가 있는 병원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이 엄마가 뇌출혈해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눈만 깜빡이는데 아내 이름을 부르면 누구누구야 우리 아이들 많이 컸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온 몸으로 울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얼굴을 찌그러뜨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울게 누구야 내가 있어 힘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쌓여있던 의료비를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의료비가 쌓이니까요. 이 아빠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린 2 아이들마저도 잘 키울 수 없겠다. 완전히 몰락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죠. 이혼을 하고 이제 아내가 독거자가 되면 국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빠가 법정에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끝까지 옆에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 법정에서. 누가 근데 그 아빠한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그 소장을 받고 이러이러해서 이혼 소장이 왔는데 이혼에 동의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온 힘을 다해서 동의한다고 이렇게 눈을 깜빡였대요.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도움이었어요. 남편에게 남은 두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그 엄마는 회복되어서 가정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라고 이제 이혼 판결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진권 양육자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썼는데 그 판결문에 제 마음을 에세이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 판결을 하고 그날 밤에 제가 일기를 썼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원해서 결혼했습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이혼합니다. 아내는 아이들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남편이 이 이혼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생명을 같이 여기던 그 아이들과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둘째, 셋째를 그는 잘 키워낼 터이니 당신은 당신의 몸에 갇힌 영혼을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지 마세요. 이제 아내의 손을 놓은 남편이여 당신의 어린 두 아들을 이제 있는 힘껏 안아주십시오. 사후에 알게 된 그 사건을 다 판결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혼 판결 선고한 그날 첫째 아들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아내와 큰아들을 다 떠나보내게 됐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사건은 그 사건이 유일무이했습니다.